네. 네. 자, 오늘 또 8월의 첫 주 또 첫날 월요일. 우리 월요일마다 또 저희를 찾아주시는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을 모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셔도 되겠습니까? 모셔야죠. 네. 모셔야 되는데 옆에 누가 계시네요.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참 취재 깊이와 취재에 대한 어떤 이해 같은 게 아주 또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이진우 기자 이후에 최고의 기자라고 부르던데. 경제 기자 중에. 좋습니다. 전혀 됐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안 하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뭐라 그러셨죠? 지금 이진우 이후에 최고의 기자라고 했더니 아유, 그런 부담스러운. 이진우는 안 된다. 전국 경제기자 연합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난다는데. 그런가요? 정경기원인가요? 경제 기자분들이 따로 모이는 그게 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기자는 같은 기자지.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로 갑니까? 네. 지난주에 방송에서 한화 얘기 좀 하셨나요? 하나 했죠. 한화가 살짝 했지, 살짝. 대한화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한화그룹주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호재가 되게 많았는데 네. 이게 제 차트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안 돼가지고 한화가 되게 심심한 그룹이잖아요. 뭐 이게 심심한? 뭐 좋은 일도 별로 없고 나쁜 일도 별로 없고. 원래 그래요? 예. 소비재가 한화가 만드는 소비재라는 게 저거죠. 백화점 외에는 없는 거죠. 갤러리아 갤러리아 말고는 아니죠. 그리고 뭐 불꽃놀이 할 때 우리 여의도 조금 시끄럽고. 그것도 뭐 소비재라. 뭐가 있어요? 하나 소비재? 네, 뭐가 있어요? 하나? 없지. 보험 말고 금융계열사들. 예. 하나. 보험증권 말고 뭐 갤러리아 말고는 없지. 네, 뭐 준비된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은. 총알 같은 거 만들지 않나요? 이게 소비재입니까? 소비재는 정 대표님 총알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나 보군요. 보세요, 이게 지난주 차트예요. 네. 뭐 제일 무거운 한화 지주가 14%가 올랐고. 지난주 한 주 동안. 네. 그리고 한화 솔루션. 태양광 주력으로 하는데 무려 31%.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뭐 한 28%. 20. 예. 한화 시스템즈가 조금 올랐습니다. 조금 7% 정도. 대한화의 시대가 맞았네. 예. 한화생명, 한화손보도 뭐 그 무거운 보험사들도 한 5% 6% 이렇게 올랐어요. 일단 호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면서 한화 솔루션이 날았고,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방산무기 한 20조 정도 수주했다 그래가지고 한화 방산 기업들이 좀 날았고, 하나 지배구조 개편안 나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은데 그 하나하나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오른 회사는 한화 솔루션입니다. 그 재생에너지인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예산안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했을 때 진짜 멋있는, 이름도 멋있는 BBB 법안이라고 빌드백 베러, 더 좋아진, 더 나은 재건 뭐 이래가지고 그 예산안도 정말 천주국답게 3조 5천억 달러. 원으로 따지면 4,60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와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아직 통과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죠. 가장 걸림돌이 됐던 거는 많이 이름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 조맨친 상원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미국의 상원이 50석이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 그러면은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이 하기 때문에 50대 50 동률이 나오면 민주당이 그냥 강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 배신자가 한 명 있었던 거죠. 배신자 조맨친 의원이 사사건건 배신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웨스트버지니아 지역구예요. 보수 성향이 계속 굉장히 강한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일종의 뭐 대구 같은 느낌이 있다는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2010년부터 3선을 했다. 그러면 그분 함부로 못 건들죠. 조맨친 의원 뭐 얘기하는 거죠. 뭐 공천 주기 싫으면 주지 말든가. 그럼 여기 의석은 공화당으로 넘어갈 건데. 조씨들이 그런 특징이 있나 봐요. 부산 그러니까. 3선 조경태 의원 아니야? 그렇죠. 조경태 의원도 원래 민주당에 계시다가 민주당이었잖아, 원래. 뭐 이번에 옮겨가시고 했죠. 그리고 지역구 관리의 대가들. 그렇죠.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자리죠. 이게 웨스트버지니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다들 아시는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시는 존 덴버의 그 택미형 컨트리 로드. 웨스트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거기 불렀었죠. 1971년도 나온 노래인데 그 정도로 조금 약간은 그 토착적인
뭔가 조금 농경적이고 그런 데라 이렇게 되게 잘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또 이제 석탄 산업이라든지 네. 뭐 가스, 석유 요런 쪽 좀 강한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법안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가 그 화석연료에 그나마 조금 기반이 있는데 거기에 녹색 전환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면은 지역구에서 안 좋아할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그 BBB 법안의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부자 증세가 있어요. 이 세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따라서 부자 증세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지역 기반과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한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1년 반 다 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좀 통과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이때 막 바이든 대통령이 막 불러다가 우리 같은 조신데 우리 뭐 그러게 알겠어. 밥도 좀 먹자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다 밥도 좀 먹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도 이게 설득을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지난주에 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하고 맨친 의원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법안을 조금 수정을 하겠지만 내가 통과를 위해서 좀 열심히 동의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통과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지난주에 조맨친 의원이 설득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하나솔루션뿐 아니라 그 재생에너지 관련한 회사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좀 관련해서 또 하나 차트를 보시면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또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하나솔루션은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태양광 패널 얘기할 때 우리가 디스플레이랑 좀 비슷한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태양광 패널. 예. 네.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이 더 잘하긴 잘하는데 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였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취약한.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그 정도 돈 내고 사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도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모듈 기준 1위 업체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성능은 더 좋은데 뭐 태양광을 우리가 미관용으로 사진 않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이 얼마큼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한화 거가 전력이 더 나오기는 하지만 단가 대비는 어허. 안 나온다. 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받는 회사예요. 네.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겨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중국 태양광 모듈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 하나솔루션이 모듈 기준으로 미국에서 1위 업체예요. 지금 한 1.7기가와트 정도 있는데 내년에 1.4기가와트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조금 더 애매해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예산을 쫙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태양광을 좀 육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솔루션이 딱 손을 들어야죠. 네. 저 미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관련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프렌드 쇼어링이라 그러죠. 이게 좀 친한 국가들끼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그런 국제 정세가 이어질 경우에 중국의 태양광 그 저가 공세를 좀 어느 정도 그 선이 막아준다면 그 하나솔루션은 예전에 독일의 큐셀을 인수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큐셀의 브랜드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 유럽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 관세로 막아주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자들을 지치게 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2분기에 영업이익이 2,771억 원, 77억 원으로 전년보다 25%가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1,600억이었어요. 오, 웬일이에요? 그럼 1,000억 넘게 그러니까. 이익이 났잖아요. 어디서 늘었냐? 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저는 이게 숫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숫자가 확 바뀐 게 네. 태양광 부문이 원래 적자가 컨센서스였어요. 적자 한 400억 네. 정도가 컨센서스였는데 이게 무려 7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서면서 플러스 400억이 났어요. 오. 그럼 마이너스 400억이 플러스 400억이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거의 800억. 800억 정도의 이익 개선 효과가 있는데 그 지금 아까 초트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잠깐 보시면은 네. 그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이익이 1,494억 원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케미칼이라든지 갤러리아 기타 부분에서 좀 까먹은 게 있지만 이걸로 서프라이즈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환경 하시는 분들 좀 만났었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화석연료 관련한 투자 많이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저 녹색 전환 끝났다. 다시 화석연료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돼요. 근데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이렇게 환경하시는 분들이 그 독일에 파견 나간 분들도 있고 해서 서로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양방으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재생도 빨리 속도 내고 그다음 화석 기존에 내던 속도보다 더 빨리 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석연료 투자도 같이 하고. 그렇지. 화석연료로 계속 할 수는 없지.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석연료는 화석연료대로 가고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더 속도를 내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우리나라에 전달될 때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화석하시는 분들은 화석 쪽만 얘기를 하면서 거 봐라 유럽도 다시 화석까지 않냐. 야, 원자력 다시 한다잖냐. 예, 재생에너지 그럼 우리는 끝난 거다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게 지금 태양광도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폴리실리콘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원자재 가격 오르고 재생에너지 투자 안 이루어지면 태양광 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이 그폴리실리콘 올린 것보다 수요가 더 세요. 어허. 그래서 그걸 판가를 다 전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태양광 패널이 뭐 우리가 뭐 재미로 사는 거 아니면은 그 다음 단이 전기잖아요. 네. 유럽의 전기 요금이 엄청 올랐어요. 유럽에. 예.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의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패널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었던 이유가 국제 정세와 에너지 가격 변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는 호재로서는 아까 미국의 BBB 법안의 에너지 인프라 관련한 투자가 이번 주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장기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고 단기적으로는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생에너지 어닝이 세더라. 그리고 마진이 생각보다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만 오른 건 아니고요.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신성ENG 같은 태양광 업체들이 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력 관련한 회사들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하나 지배구조 개편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림 한번 보시면서 하나그룹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그룹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화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한화라는 게 제일 위에 있는데 이게 영어로 이름 줬을 때 한화 폭발그룹이라 그래가지고 한국 폭발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중국에서 좀 이걸 번역을 잘못해서 한국 폭파그룹이라 그래서 무슨 테러 집단 같은 이름을 좀 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이 이름을 이제 화를 불화자가 아니라 될화 뭐 이런 걸로 좀 바꿔서 화학할 때 그 화자. 네, 그런 걸로 좀 바꾸기도 했는데 어쨌든 52년에 화학 기업으로 창업이 돼서 86년에 한화유통이라는 데를 인수했는데 여기가 지금의 갤러리아 백화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여름에 하나 리조트 가시는 분들 많을 건데 하나 리조트? 예, 여기가 예전에 명성그룹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김포님은 아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콕 찍어서 얘기를 해요. 뭔가 둘 중에는 김프로님밖에 몰라요. 명성그룹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콘도. 네, 김철호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그 명성그룹 콘도를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력이 되시는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 굉장히 중요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명성 콘도가 부지를 굉장히 많이 잡았었어요. 근데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 아까 말씀드렸던 김철호 사건이라고 김철호가 명성그룹 세운 사람인데 급성장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장인어른한테 뭐 뇌물을 줬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명성 콘도가 이제 법정 관리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국립공원 안에 부지 받기 되게 힘든데 콘도가 있었다고. 이거를 인수한 데가 한화예요. 그러니까 한화 리조트의 부지를 보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거의 다시는 인허가를 못 받을 만한.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조금 허술하니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관광지에 한화 리조트 부지가 있어요. 하나 리조트 이름이 따로 뭐 있나요? 그냥 하나 리조트인가? 한화 리조트에도 그 하이엔드가 있고 또 좀 이렇게 분리돼 있어. 근데 이름 뭐더라? 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화 리조트 같은 경우 그래서 건물이 좀 오래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부지들이 국립공원에 있어가지고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안 해야 바꿀 수 있겠죠. 그게 한 축이 있고 그러면 화약 그룹이 있고 리조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를 인수해서 현재 한화생명과 한화손보 금융 부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에 그 10년대에 독일의 큐셀을 인수하면서 태양광 부분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 부분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방위산업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방위산업 하는 회사라고 떠오르는 회사 있으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LIG 크고, 넥스원.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있어가지고 대북 테마라고 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뭔가 조금 회사가 좀 사이즈가 좀 작고 우리가 방위산업 기업 하면은 우리 뭐 해외에는 막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조금 애매하게 그렇게 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카이. 한국항공우주 네. 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폴란드에 이제 최근에 20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항공우주의 FA50 네. 경공격기가 내년 중반에 12기 등 총 48대가 갈 거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K2 전차 180대 플러스 800대 그리고 K9 자주포가 하나 디펜스가 만드는 건데 여기가 48문 2024년에 600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이번에 폴란드랑 계약 맺었던 것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보시면은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방위비를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안 쓰던 데들이 영국이 전체 GDP 대비 2.12%, 덴마크가 1.39%, 폴란드가 2에서 한 5% 정도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폴란드에 그냥 보낸 거를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좀 돈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논란이 좀 있는데 금융 지원하죠 우리가. 금융 지원은 뭐 방위 산업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만 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게 폴란드 쪽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예. 그래갖고 야 괜히 우리 거 다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논란이 좀 있는 건데 네. 어떤 식이냐면은 폴란드의 연구개발센터와 제조 생산을 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쪽에 납품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여기서 생산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 폴란드에서 생산해서 보내면은 훨씬 더 그 유럽 국가한테 세일즈를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눈에 많이 안 들어왔던 이유는 이제 국내 국방부에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너무 자잘자잘하게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표하는 방위 산업이 뭐냐 그러면 딱히 떠오르는 데가 별로 없었던 건데 네. 이게 글로벌하게 진출해서 유럽 시장에서 꽤 괜찮은 수준으로 이제 더 이상 러시아제 무기 같은 거 받아오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방위 산업체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아까 뭐 로템 같은 경우도 이게 180대 플러스 800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물량은 좀 자꾸 뒤에가 큰데 그런 부분들이 로템 같은 데도 이제 폴란드 쪽에다 또 거점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글로벌하게 좀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어요. 그 군사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정프로 알아도 이게 저 실전에서 투입해서 이 성과를 보여주면은 시장이 확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경공격기 그 이름 뭐죠? FA50 그걸 이제 예를 들면 그 필리핀에서 네. 반군 이걸로 섬멸했다는 거야. 몇 년 전에. 네. 그리고 뭐 K9인가요? 그거는 또 터키가 뭐 시리아 반군은 또 완전히 K9 자주포. 예. 뭐 완전히 그냥 짱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건이 딱 한번 벌어지면은 각국 그 구매 담당 그 사람들 있잖아요. 막 네. 확 연대요. 그게 이제 어제 제가 그저께구나 샤르레 군사 그 있잖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2 전차 유명하죠? 네. 그게 이제 보통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 170톤 정도 돼요. 예? 저 진행해도 될까요? 넘어가. K3 전차를 그래서 폴란드랑 우리나라 같이 만듭니다. 맞습니다. 차세대 전차는 우리만 따로 만들어서 별로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고요. 저녁 때 뭐 방산했구나. 넘어가. 예, 그래서 지금 그 한화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보면은 이게 그 어떤 구조로 이게 왜 하나 했을 때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디펜스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여기저기 막 사서 찍고 붙이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테크윙 샀죠. 예,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업이 이제 삼성 테크윈을 인수를 한 건데 삼성 테크윈이 원래 그 K9 자주포도 삼성 테크윈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K9 자주포를 만드는 사업부를 떼어서 한화 지상방산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뭐 저기 보여주시면 다 나오진 않을 건데 뭐 저기 지배구조표 한번 보여주세요. 에너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뽑아서 하나 파워 시스템을 만들었고 네. 산업용 장비를 뜯어서 하나 정밀 기계를 만들었고 항공 부품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크윈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한화가 이제 화약 기반의 회사기 때문에 이게 그 본체에도 거기 뭐 지주사는 아니지만 제일 위에 있는 지배 회사에도 여기도 방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산 부분에다가 또 그 예전에 그 두산이 조금 힘들 때 그
두산 인프라코어에도 방산 부문이 있었거든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방산 부문은 어디서 온 거냐면 대우그룹에서 온 거예요. 대우중공업의 조선 네. 분야를 떼어서 대우조선이 됐고 대우조선의 방산 부분하고 건설기계를 떼어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됐고 두산인프라코어의 방산을 쪼개서 두산 DST가 됐는데 얘를 하나가 사왔어요. 방산하면 이제 하나네. 예, 그러니까 한화 디펜스가 두산 DST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화 지상방산하고 두산 DST가 합쳐져서 한화 디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한화 그룹에 있던 그 방산 부분을 띄어서 에어로스페이스 밑으로 보냈고 하나 디펜스하고 지상방산을 합병했고 그러면은 이게 그 뭐 전반적으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방산 부분을 밑으로 쫙 깔은 거예요. 그러네요. 아까 좀 차트 보시면은 한화스페로 밑에 방산 이거는 저기 그 한화 본체에 있던 거고 디펜스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것저것 합친 거 항공우주는 아까 그 저기 뭐 항공 부품 같은 거 합친 거 요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쭉 만들어졌고 하나 그 삼성 탈레스라는 회사도 예전에 같이 삼성에서 그쵸. 사왔거든요. 네. 이거는 삼성하고 프랑스에 있는 탈레스하고는 또 방산 회사예요. 네. 여기다가 하나 탈레스를 산 다음에 탈레스 지분을 마저 인수하고 이게 너무 좀 복잡하네요. 그림도 좀 복잡하고 지금. 예전에 하나 따라가고 있어요. 한화 SNC라고 우리 삼형제가 네. 그 일감 몰아주기로 전산을 받아서 그 그룹에 있는 모든 전산을 받아서 기업 가치를 확 올렸던 회사가 있어요. 한화 SNC라고. 근데 그 일감 몰아주기로 해서 지적을 받다 보니까 얘를 탁 쪼개가지고 전산을 아까 하나 그 저기 탈레스 사온데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름이 지금은 한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걔도 이번에 7%가 올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묶여서 에어로스페이스 계열의 방산 회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굴러가고 나중에 그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회사가 어딨냐 그러면은 정말 심플하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구조를 그렇게 짠 거예요. 근데 사명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하니까 아주 우주 항공만 하는 회사처럼 맞아요. 보인단 말이야. 근데 저기는 사실 지금 돈 버는 데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오히려 맞아요. K9 자주포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방산 쪽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너무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또 로키드 마틴을 지향하는 것 같잖아. 네, 로키드 마틴도 방산 부분이 많긴 많은데 거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 그러면 여기에 그 현재 계획은 그 방산 회사로서의 그거를 탄탄하게 가져가는 거고 네. 미래 산업 쪽에 UAM이랑 우주항공이 있어요.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이름을 져놓다 보니까 그럼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회사가 되면은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계신데 이게 방산 회사가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산업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네, 이게 뭐 진짜 허들은 엄청 높거든요.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여기에 구매처가 대부분 정부기 때문에 정부 GDP의 몇 %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근데 그 정부 GDP에 무기를 많이 사니까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한 10배로 늘려볼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위 산업은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진입하고 나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뭐 되게 좋아질 거야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글로벌 리더가 되면은 사이즈가 좀 커지는 경향은 있지만 미래지향적이진 않다. 근데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UAM이랑 우주항공을 넣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그룹 같은 경우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재미없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아까 그 한화의 매출을 보면은 2012년에 5조 2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2021년에 3조 9천억 원으로 줄었어요. 네. 그룹의 매출이, 그룹사의 매출이.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 2010년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최근까지, 그러니까 2010년부터 오늘 준비했는데 안 나오네요. 네, 차트 보여주세요. 네. 2022년까지 코스피가 48%가 올랐거든요. 근데 한화는 47%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 쭉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이러니 별로 재미가 없지라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배구조 개편안을 하면서 한화 자체도 뭐 괜히 막 이것저것 다 붙였다 뗐다 하지 말고 다 떨어내고 뭘 좀 통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건설과 장비 소재 부문으로 완전히 그룹을 재편을 했어요. 이 지배 회사를. 그래갖고 아까 밑에 있었던 에너지 장비 회사 같은 것들도 다 보내고 이거 다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장비 회사들 보내고 소재 회사들 붙이고 뭐 소재들 산 거 있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 소재들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려고 하고요. 장비 부문 같은 경우도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에 하나 정밀기기가 딸려온 거 있다 그랬잖아요. 테크윈에서 딸려왔던 거. 그 부분을 다 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2차 전지 장비 이런 거는 한화로 다 보내라. 그러면 지금 하나가 무슨 일 하는 회사냐 그럼 지금 다 그냥 화약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 여기는 좀 미래지향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그쪽으로 다 몰아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화건설을 합병한 것도 꽤 큰 이슈인데 한화건설은 한화그룹에서 약간 주가를 디스카운트 시키는 요인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화건설이 100% 자회사로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돈 필요하면 상장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제일 싫어하는 100% 갖고 있을 때는 다 반영이 되는데 분할 상장? 얘를 그냥 분할은 돼 있고 그냥 상장을 시켜버리면은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 지분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한화건설은 항상 그런 그 요주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한화가 분명히 제일 언젠가 돈 필요할 때 상장을 시키면 지주사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화건설을 지주가 이번에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상장도 시키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좀 해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재 부분, 그룹에 있는 소재 부분을 지주사로 다 몰았고 그 장비 부분 합병을 했다는 거는 그냥 한 회사가 됐다는 얘기. 한 회사가 됐다는 거죠. 분리해서 상장할 일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화건설이라는 회사가 없어진 거죠. 아 그래요? 예. 만약에 하려면 억지로 또 물적 분할, 이쪽 분할을 해야 되는 또 거지. 해야 다시. 되죠. 합병했다는 얘기 그거 안 하겠다는 뜻이겠지. 예.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표도 띄워주셨길래 저거 얘기 먼저 드리면 한화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배구조 개편이 이걸로 끝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화에는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주하나가 있고 하나는 저기 한화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삼형제가 첫째가 50%, 둘째가 25%, 셋째 25% 갖고 있는 한화에너지라는 축이 있는데 예전에 삼성에서 사올 때 뭐 사왔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석유화학. 맞아요. 네. 삼성 종합화학, 삼성 토탈 뭐 이런 것들 화학 계열들 사온 거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한화에너지 밑으로 다 딸려 있어요. 저기 한화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그 축은 아들들이 지배하고 있는 축이고 오늘 말씀드렸던 지배하고 있는 한화를 중심으로 지배하는 축은 아버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예요. 결국은 두 회사를 합병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한화가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하게 돼 있고 아들 회사가 이만큼 높다. 난리 나죠. 그럼 아들도 몰아주고 지분 높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그러면 한화 주가를 낮추고 에너지 쪽을 올려서 그렇게 합병을 할 거야가 과거에 우리가 증시에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 쓰던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ESG를 비롯해서 개인 주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3프로TV 같이 저희 같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또 가만 안 있잖아요. 어떻게 개인 주주들 거를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서 대주주 걸 먹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하나 그룹 입장에서는 에너지하고 합병할 때 적정하게 하나 가격을 올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합병을 해야 주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지배구조 개편은 한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색깔이 모호했던 그 한화 지배회사의 색깔을 명확하게 하고 여기저기 사왔다 찢어버렸던 찢어서 흩어져 있던 한화 방산 부분을 한화 에어스페이스로 모았고 여기다가 에너지하고의 합병은 나중으로 돼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금융지주 쪽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긴 하지만 한화생명서부터 쭉 이렇게 한화증권, 한화자산운용 쭉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를 보시면은 우리가 미래 산업을 가지고 스타트업 투자해가지고 그 재벌들에서 그거 많이 하거든요. 뭐 SK도 뭐 이것저것 많이 사잖아요. 여기가 제일 활발하게 했던 데죠. 근데 그 축이 되게 신기한 게 첫째가 좀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화 임팩트에 거기서 스타트업 투자라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반도체 팹리스라든지 이런 거 하는 스타트업들이 그쪽을 중심으로 육성이 되고 있고요. 그쪽 둘째를 중심으로 한 금융 계열 밑에 한화증권에서 뭐 두나무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데를 또 육성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했죠. 예, 그래서 축이 아까 전에 좀 복잡하게 원래 좀 복잡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큰 지배구조 개편상의 큰 두 축. 그리고 미래 동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팩트 한화 임팩트 밑에서는 그 화학으로 번 돈으로 미래를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첫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돈에 대한 미래 투자는 한화증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하나의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셋째는 뭐예요, 셋째? 셋째는 그 갤러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리조트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화가 그동안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가 그런데 막
뭘 이렇게 찢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시장하고 좀 더 수월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거든요. 지금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한화가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화가 뭘 자꾸 뭐 샀다가 뭘 하다가 막 이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는 뭘 하려 그러는 거지?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이것저것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을 보면서 이 축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거는 사실 기업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자하고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다는 것만으로도 증시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세 체제로의 어떻게 보면 큰 전환이 조만간 몇 년 안에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김종희 회장부터 시작해서 김승현 회장, 그다음에 이제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이 저 부분도 잘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되며 그죠? 그리고 이게 그 예전에 재벌 구조에서 승계가 될 때 이게 그 이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달라요. 예전에는 진짜 대주주회사 막 올려놓고 막 쫙 내려놓고 막 이런 것들도 확실히 좀 덜하게 된 것도 있고. 큰일 나지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리고 진짜 지저분하게 거래를 함으로써 내부 거래를 하려면 좀 지저분한 상태가 좋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하면서 좀 더 그 기업으로서의 그 외부에서 봤을 때의 시각을 꽤 많이 의식을 하고 있고 기업의 과거에 아버지가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에서 전환되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변하게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니를 지금까지 전자회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업이 아니게 변하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그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이제 재벌 그룹에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하나그룹 사람들 만나면 그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 자부심, 한화가 로열티 이게 아주 탁월해요. 뭐 내가 다 만나본 건 아닌데 특히 제조업 쪽, 주하나라든지 하나 이런 쪽에, 하여튼 그 부분이 굉장하더라고. 하여튼 굳이 한마디만 반론을 드리면은 이게 아까 전 매출 쭉 줄어드는 부분에서 무역 부분이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한화는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의리 그리고 조직원들 챙기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구조조정이 더뎌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역 부분에서 손실나는 뭐 철강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타이밍이 조금 늦다 보니까. 김승현 회장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야, 애들 저 결혼할 때까지는 자르지 말해.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기업 문화에 녹아 있다. 이 얘기를 좀 결혼하고 자르는 건 괜찮고요. 아니 그만큼 이제 길게 간다는 거지. 애들 결혼할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 사실. 맞아요. 그런 얘기 한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 하면서 제 또래 그 하나그룹 다니는 임원들이지. 임원 부장. 그만 못 두는 건 아니지 혹시? 그건 아니지. 동그라미 3개가 한화의 어떤 뭐 로고인 것 같은데 아마 새 아들의 화합을 바라는 김승현 회장의 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관계 좋대요. 그렇습니까? 네, 관계는 끈끈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압권 재밌습니다. 압권. 압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